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19에 따른 충격, 이것에 따라서 증권 계좌도 개설하시고 인버스 투자라든가 국제 유가에 투자한다든가 ETF 투자라든가 여러 투자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 변화에 투자하라. 변화. 결국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변화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들여다보셔라 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준 충격, 그 충격을 좀 말씀드리고, 특히 국제 유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전망되며 파급 영향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더블딥 시나리오를 통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수정경제 전망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렸고, 특히 계속 저자직감 컨셉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산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경제적인 측면, 특히 국제 유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보여드렸지만 IMF는 2020년 경제를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큰 충격의 도가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경제 충격이 크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 그만큼 생산 활동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위축된다는 것이죠. 공장 가동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해운 물동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럼 해운 선박의 이동도 줄어들겠죠. 항공 운송의 이동도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로 운송, 철도 운송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 생산 규모가 줄어든다. 생산 속도가 좀 줄어든다라는 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은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얼마 전에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해설해 드리다시피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기존의 전망치보다 크게 하락한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락한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공급량이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가격에 충격이 있다.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마이너스 60%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여러 에너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메탈, 금속과 관련된 여러 또 원자재, 그리고 농업 부문의 대두, 옥수수, 콩, 이런 다양한 농업 부문의 원자재도 역시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밖에 메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속과 비금속에 걸쳐서 다양한 부분에 걸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다.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참에 자동차 바꾸겠습니까? 스마트폰 바꾸겠냐 이거죠. 내구재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자동차가 수요가 안 일어나고 스마트폰 수요가 안 일어나면 그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자재 수요도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가격에 조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중에 저는 오늘 국제 유가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기본적인 중장기 추이를 먼저 보여드리고 단기 추이를 또 보여드리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은 고유가 시대를 경험했었습니다. 이때는 기름 넣기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고유가 시대를 경험하다가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국제 유가가 크게 조정됩니다. 물론 국제 유가가 조정되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말 그대로 수요가 부진해진다든가,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든가,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 셰일 오일 혁명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과정,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거죠. 국제 유가가 하락해서 레벨 다운 된 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시면 어쨌든 특히 2019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죠. 이건 왜 그럴까요? 2019년 경제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단 말이죠. 2019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됐어요. 특히 무슨 이유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불확실성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하방 압력, 위험 요소는 악의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악의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어쨌든 그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여러 가지 이슈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뭐 관세 전쟁 펼치니까 수출이 되겠습니까? 수출이 급감하죠. 그때 국제 유가가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 회복되는 국면이었다라고 했죠. 2020년 회복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한때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국면을 찾아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글로벌리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가동률이 크게 줄어들고 셧다운하고 에너지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운송량, 도로 운송, 해운 운송, 항공 운송 모든 부문에 걸쳐 그 원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유 공급량은 유지되는데 원유 수요가 크게 줄어드니까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근래 들어 2010년대 근 10년 동안 국제 유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월별 국제 유가 추이를 장기적으로 본 거고요. 지금은 일별 국제 유가 추이를 단기적으로 본 겁니다. 2019년 1월부터의 단기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나름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 충격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놓고 보면. 그래서 2019년 이후로 2019년 하반기 들어서 회복되는 흐름이 있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이 급락하는 흐름 속에 4월 달에 무슨 숫자를 경험합니까? 말 그대로 듣보잡이라는 국제유가 듣보잡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국제유가의 기록이 나옵니다. WTI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저도 이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37달러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국제유가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일시적인 일이지만 역사상 마이너스 국제유가 가장 저점을 처음 기록하는 일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물건을 줘요. 자, 물건을 주는데 돈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있죠. 가치가 마이너스일 때. 가치가 마이너스인 물건을 주면서 돈도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 주면서 쓰레기 처리해 주세요. 비용 주잖아요. 가치가 마이너스일 때 비용을 지급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쓰레기 취급을 받은 거야. 일시적인 일이지만 어떤 일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원유를 비축해둘 공간이 있잖아요. 원유 보유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유 보유 창고가 있으면 거기에 이미 가득히 찬 거예요. 더 이상 원유를 받아도 보관할 만한 보관 장소가 없을 만큼 원유 받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가요? 그 우유 생산하는 우유 기업에서 생산된 우유를 그 흙에다가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우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이거를 그냥 공급하면 가격이 너무 현격히 떨어지니까 차라리 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국제유가를 경험했다가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상승하고 시작했죠. 그럼 급상승은 왜 했을까? 혹시 이게 저점이니까 상승한 걸까? 자,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그래프 속에서, 주식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 속에서 혹은 이런 그래프 속에서 이거 저점이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저점이지만 이게 앞으로도 저점인지 추가적인 저점이 발생할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 코로나19라고 어디 써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락인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데 국제 유가를 전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게 이 통계상에서 저점이니까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맞는 건가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전망치를 여러분께 조금 이따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반등은 왜 했냐? 저점을 지나면서 반등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코로나19가 만약에 우리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하반기에 2차 대확산이 되고 혹시 21년까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점을 지나서 결과적인 저점이죠. 현재로서 결과적인 저점을 지나서 회복됐는데 왜 회복됐을까? 그 회복된 건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만 첫 번째 그 원유 수요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는 거 맞지만 그 코로나19의 그 충격, 경제 충격이 2분기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것은 저의 전망이 아니라 IMF의 전망이고 주요 국제기구들의 똑같은 일관성 있는 전망입니다. 경제 충격이 2분기에 가장 집중된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집중되는 거고 2020년 안에서도 2분기에 집중된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이 상반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됐죠. 그 전제하에서 2분기의 경제 충격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도 역시 2분기에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2분기를 지나면서는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수요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이슈에 있어서 더 중요한 그 요인은 왜 반등했냐는 공급이죠. 공급이 줄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공급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펙 플러스 합의라는 거죠.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오펙은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제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원유를 매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쭉 헤아려 보면 오펙 회원국이 있고 석유 수출국 기구죠.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끼리 나름대로 협회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국제적인 협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오펙입니다. 근데 이 오펙에서의 매장량이 약 80%를 넘어선다. 근데 물론 이것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셰일 오일의 공급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80% 이상 정도가 오펙 회원국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좀 보면 좋아요. 매장량 기준으로. 근데 그 밖에 난오펙 국가가 있죠. 오펙 회원국이 아닌 나라. 오펙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대표적인 게 러시아, 미국,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오펙 회원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 간의 감산 합의가 중요해요. 오펙을 더해서 나머지 오펙이 아닌 나라들과의 감산 합의가 중요해요. 모두의 감산 합의가 중요하죠. 이 오펙 회원국끼리만 감산 합의를 도출해요. 근데 난오펙, 예를 들어서 미국은 공급을 더 늘려요. 우리가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사이에 미국은 더 공급해요. 이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모두가 같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감산 합의에 도출하려면 모두가 같이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에 도출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합의에 도출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합의 도출이 된 겁니다. 합의 도출이 왜 어려운지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항상 늘 설명드립니다. 우리 집이 100만 원이 있으면 우리 가게가 운영이 되는 집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초코파이를 만 원이라고 할게요. 만 원. 근데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근데 초코파이 하나가 100원이고 100개 팔면 만 원이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 가게 살림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초코파이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게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코파이를 100개가 아니라 200개 팔아야 되겠죠. 그게 내가 살 길인 거죠. 역시 산유국들은 특히 원유에 대한 전체 GDP에서 원유 공급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원유를 더 많이 공급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나라 살림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가격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나는 그런 감산 합의에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나는 그 감산 합의를 같이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감산 합의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어려운 감산 합의에 도출을 한 거예요. 도출이 되었다. 첫 번째. 다만 감산 합의에 도출되더라도 감산 합의의 이행은 다른 얘기입니다. 감산하기로 결정해요.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란 이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자, 이런 나라들이 같이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행 잘 할까요? 네, 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합의에 도출을 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어쨌든 감산 합의에 도출을 하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감산 합의 이행 기간을 더 연장해 나가는 거, 더 많이 감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유 공급량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2분기에 저점을 찍고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국제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배경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국제 유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한국 경제를 전망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깔려야 된다.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한 가지 전제가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주요국 경제 전망, IMF 데이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국제 유가 전망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국제 유가 전망은 저는 항상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의존을 한다. 되셨죠? 그리고 미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글로벌 IB뱅크들의 전망치를 평균해서 그게 맞다고 가정하고 간다. 저는 그렇게 항상 경제전망 유료 강연할 때 말씀드리죠. 더 상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국제유가의 전망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9년이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2018년보다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2020년을 놓고 보면 이거는 실적치입니다. 45달러로 줄어들었어요. 실적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전망치입니다. 누구? EIA의 전망치. 전망치는 2분기가 2020년 2분기가 평균적으로 20.6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저점을 기록할 것이고 3분기, 4분기는 완만하게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래서 20년 연간 평균은 30달러이니까 어쨌든 2분기가 저점인 것이고 2021년에는 어쨌든 20달러에서 43달러로 거의 2분기를 저점으로 놓고 본다면 2배 수준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IA가. 그리고 EIA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배경 자체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그렇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재생에너지 산업이 뭐 크게 성장하면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요인인 거고요. 이렇게 분기별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3년, 5년을 그림 그릴 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거든요. 구조적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볼 때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원유 수요가 크게 늘어나긴 어렵겠죠. 과거에는 이만큼 의존하다가 지금은 이만큼 의존하니까 더 재생에너지에 의존을 하니까 원유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는 그렇게 높게 형성되기 어렵겠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지입니다. 되셨죠?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흘러가게 됨에 따라서 연결되는 파급 영향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것에 따른 영향도 함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디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제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주제로 경익남 시간에 깊게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2000년대 초
10년간 약 3.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12년부터 시작해서 약 1%대로 그냥 내려왔죠. 레벨 다운 됐다가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0.4%였고 IMF는 2020년 한국 물가 상승률을 0.3%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0.4%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회복되지 않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2019년에도 마이너스 물가를 아마 3달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0.4에서 0.3으로 또 하락한다 그러면 2020년에는 예를 들어서 4달, 5달 정도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플레이션 우려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다.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이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에 한번 처하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지금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대로 다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 금리 인하 가능하지만 더 내리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에 왔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나기가 또 어려워진다. 그 카드가 별로 없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수단이 있는데 지금은 그 수단마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저물가, 지금 2020년에 찾아온 저물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2분기를 저점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나머지 원자재 수요가 반등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처할 가능성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우려는 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디플레이션 외에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겠죠. 국제 유가가 어쨌든 저점을 찍고 낮은 유가를 계속 기록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유가 싼데, 기름값 싼데 굳이 전기냐. 유가가 높고 기름값이 비싸면 이참에 좀 유지비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받아서 좀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 내에서 이 재생에너지 컨셉, 그린카 컨셉, 그리고 그린 팔러시 관련 그런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니즈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러나 2분기를 정점으로 회복되는 국면이니 완만하게 지금처럼 크게 위축되는 상황은 지속되지는 않겠다. 이런 것을 한번 그림을 그리면 좋겠고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국내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유를 그동안 비축을 해놓거든요. 근데 비축해놓은 그 원유 가격이 지금 앞으로 사들일 원유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정제해서 마진을 내야 되는데 마진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줄어들면 당연히 석유 제품 가격도 줄어들거든요. 마진율이 줄어드니까 정유사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된다. 이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영향, 그 변화를 들여다봐야 된다. 끝으로 조선산업 같은 건 어떨까요? 조선산업에서도 컨테이너선도 있지만 LNG선 같이 그리고 원유를 실어 날르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이 해운 물동량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세계 이 물동량에서 한 2위, 3위 정도 되는 게 2위, 3위가 바로 원유예요. 그리고 석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생산하고 물동량을 가져가는 그런 조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국내 조선산업 어떻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이 이미 수주해놓은 물량이 한 2년 정도는 조업이 가능한 수준의 물량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발주가 없어요. 지금 당장 수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2년 후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구조조정이 일어나겠죠. 이런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혹은 그런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을 같이 들여다본다면 여러분 경제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제 유가의 흐름,
그리고 전망, 투자 의사 결정이나 여러 경제적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